다음은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 말립니다. 네, 그래요. 이런 데가 참 흔치 않은데 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인데요.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최근에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잘 나가면 사칭하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카피 뜨면 그건 잘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만큼 마이보험 체크가 이제 드디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로 무작위로 전화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 하고 영문으로 바꿔서 .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맘스시사 두 번째 순서는요.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님 모시고 이번에 10대1로 싸우고 계시다고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아. 17대1 이런 거. 네, 10대1로 싸우고 계시는 우상호 의원님 모시고 선거를 치르는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서울을 바꿔주실 건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우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네, 그냥 뭐 기사를 볼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네.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습니다. 많이들 잘 모르시던 분들이 우상호의 진가를 알았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업되는 게 있죠. 정치인들은 약간 지지율이 오른다 싶으면요, 그럼요.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 요즘에 이 포털을 키면 우상호 의원님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아, 이 정도로 기사가 나올 정도면 대체 얼마나 열심히 다녀야 되나. 제가 원내대표 했을 때 이후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실제로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들,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중에서 최근 선거에서 당선된 분은 우상호 의원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 지역구에서. 이런 점이 또 잘한단 말이야. 그것도 서울에서. 그렇죠. 서울에서, 그렇죠. 중요한 지점인 서대문구에서. 맞습니다. 예. 거의 뭐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나오신 분들을 여야 다 합해서 이번에 서울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난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어이. 나머지들 다 낙선자, 특히 저쪽 당은 다 낙선자들이죠. 지금 구직 차원에서 지금 뛰어들었어요. 네. 벌써 10명 넘었죠, 그쪽은. 그렇죠. 예. 네. 오늘 한번 이혜훈 의원이 이제 사퇴를 선언해서 그분도 낙선자, 동대문 줄었습니다. 낙선자.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실 사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면 제가 아는 분이 우상호 의원님의 지역구에 사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저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몇 년 됐어요. 그때도 전세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아이고. 아직도 전세 사십니까? 예. 그게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집을 장만하신 분들, 특히 정치인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물려받은 게 좀 있으시죠? 있어서 그렇죠. 출발점이 달라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런 근데 경우 저는 있죠. 국회의원 당선됐을 적에 8천만 원 전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4억에 50만 원 반전세인데 반전세 또. 와. 아니 근데 왜냐면 국회의원 월급이 실수령액이 한 1억 돼요. 아, 네. 그러니까 5천씩 저축을 해도 네. 10년에 5억이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아이 키우고 사실은 그죠? 저는 그리고 이제 대변인을 오래 해서 네. 주로 이제 언론인들하고 밥을 써야 식사하는 되는. 데 비용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저는 제 옷도 잘 안 사고 네. 별로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돈이 잘 안 모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어쨌든 아니면 재테크를 잘해야 돼요. 아, 그렇죠. 맞벌이 하면서 예를 들면
재개발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놨다가 그게 이제 떠서 막 네. 2배 튕기고 이러면 이제 좀 되죠. 근데 튕기고. 네.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2월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책 잘했다고 막 주장하다가 네. 나도 이거 조금 힘든데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서민들은 어떨까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고 동네 이렇게 나가면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많이 어두워.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죄진 것 같고 아이고. 아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나도 힘들어 이런 말 했다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유 그냥 뭐 예. 죄송합니다. 다 저희가 잘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서울시장 되시면 이제 그런- 당장 본인의 네. 문제기도 한데 그렇죠. 그 주거 문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낸 아이디어가 공공주택을 대량 보급해야 되겠다. 어. 이게 이제 민간 주택도 물론 보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월급 한 500만 원 이하 받으시는 분들이 저축해서 지금보다 이렇게 확 뛰고 있는 전세나 혹은 자가주택에 입주하는 일이 특히 좀 좋은 새로 지은 굉장히 아파트는 괜찮은, 네. 꿈도 못 꿔요. 저도 제가 도와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용적률도 올려주고 막 그냥 조합들 도와줬는데 거기 전세를 못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전세조차. 그래서 내가 그 조합장분이나 거기 조합 입주하신 분들한테 나는 여러분 열심히 도왔는데 나는 여기 전세도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올려놨어요. 내가 이제 막 웃으셔. 근데 그래서 공공주택을 한 16만 호 정도를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청년들이나 사회 초년병 또 이런 분들 위해서는 또 장애인 이런 분들 네. 위해서는 이제 월세 임대 주택. 그다음에 이제 방 한 두 개 있으면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좀 공공 전세. 네. 네, 좀 저렴하게.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자가주택. 요게 이제 일종의 반값 아파트. 네. 그러니까 공공용지에 주택을 지으면요. 일단 허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빨라져요. 한 3년 땡겨져요. 왜냐하면 민간 주택은 각각의 주택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다 그렇지, 받아야 그렇지. 되니까 여기서 그렇죠. 한 3, 4년 걸리고 어. 그렇게 만들어진 조합이 싸움이 붙어서 막 선거전이 벌어지면 5년도 걸리고 막 이래요. 10년 더 가죠. 예. 네, 조합 만드는 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하는데 또 한 3, 4년.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짓는 거는 한 3, 4년. 다 요즘은 뭐 빨리 짓는 데는 2년 6개월 만에도 져요. 예, 빌라는 6개월 만에도 올라가던데요. 토목공사가 이제 많지 않은 지역. 근데 이 공공주택을 지으면 일단 민간주택 구입비가 안 되니까 저렴해요. 두 번째, 인허가 절차는 당연히 우리 땅에 우리가 짓는 건 더 빠르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훨씬 신속하게 대규모로 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봤더니 파리는 철로 위를 자, 지금 그래요. 유럽은 철도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철길이 한 10몇 개 있으면요. 예. 이게 길이가 한 80m 돼요. 음. 그 위를 인공 대지를 씌운 거예요. 데크를 이렇게 씌워서 네. 예. 그 위에 25층짜리를 줬는데 폭은 한 85m 되고 길이는 한 2km쯤 되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역에서 남영역 정도 사이. 네. 어. 거기도 이제 서울역에 가서 대합실에서 보시면 거기 넓어요. 넓죠. 엄청 넓죠. 거기 보시면 기차 타는 통로가 1호, 2호, 3호, 15에서 12까지 있잖아요. 네. 면적이 거의 한 90m쯤 되거든. 그 위를 씌워서 한 1km를 하면 파리 같은 경우는 2km를 씌웠는데 고층으로 지었는데 5만 세대가 들어갔어요. 거기는 일반 분양 그냥 다. 네. 그거 6개월 만에 다 완판됐. 그래서 2차 도시를 또 지었어요. 철로 위를. 네. 그 지금 3차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철로라는 게 소음, 분진, 시끄럽잖아요. 예. 그다음에 주변은 슬럼가. 네. 그렇지. 이게 싹 사라져서 도시의 단절이 해결되고 네. 또 깨끗한 집이 지어지고 그 집만 빼곡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공원을 만드니까 스카이 공원이 만들어져서 네. 오히려 조망이 더 좋은 거예요. 공원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이거를 이제 하나 제 아이디어로 차용해서 철길 위에 짓겠다. 공공 좋네. 아파트.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북로. 네, 강변도로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왜? 네. 전 항상 그랬어요. 저도 이제 뭐 가난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거기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한 채 없을까? 두 번째, 왜 다 그 생각? 왜 강가는 부자들만의 것이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 1차로는 조망권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지역부터 선별을 해서 네. 이 강변북로 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는 상항선, 하행선 다 합쳐서 옆에까지 하면 네. 폭은 40m입니다. 제가 다 재봤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해서 1km, 2km씩 딱 띄어서 이렇게 쭉 치면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6만 원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역 같은 거 있잖아요. 지상철도권의 역 같은 데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신촌 기차역 같은 데는 보면 기차역이 있고 네. 옆에 밀리오리를 지어놨어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철도 위에 지은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관도 가고 뭐 상가도 있는데 아니 상가를 짓는데 왜 아파트를 못 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한 300층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아니, 그럴 정도로 그것은 아니지. 철도 위에다 지으면 부실하게 지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거 이런 걱정되잖아요. 본 적이 염려나 없으니까. 선입견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네. 지금 서울서 웬만한 민간 부지 특히 요지에 살려고 그러면 보통 5, 6천. 예. 역세권은 거의 1억이에요, 평당. 그렇죠. 평당. 예. 이거는 서민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공공부지를 올려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령 또 베를린 가면요.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 이 감동받았어, 감동받았어. 놀래. 이게 내 말에 이게 감동받아서 감동받았어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죄송합니다. 이 방송 재밌네. 근데 어쨌든 예, 예. 계속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네. 계속 해도 되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밖에 나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예. 네. 뭐 이런 게 더 재밌지 뭐. 아, 네. 근데 그래서 고속도로 시속 170, 180 달리는 고속도로 위를 씌워서 예. 거기다 12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쳤어요. 아우터빈 위에다가요? 예. 지금 다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관광명소예요. 그럼. 관광명소.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제가 이거 합시다 졸랐더니 우리나라도 북부간선도로 위에 네. 신내 IC에서 오. 중랑 IC 사이를 네네. 씌웁니다. 그 계획 다 잡혔어요. 오. 조감도 나왔어. 외국서 다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님도 시도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 주택을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공공 자가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거든요. 네. 그럼 시중가보다는 절반으로 들어가는데 30년을 살면은 이제 일반인한테 팔 수 있고 30년 전에 딴 데로 이사하고 싶다. 그러면 공공에 다시 팔아요. 아, 그럼 공공은 30년. 그 가격을 올리지 않고 네. 물가 상승률만 올려서 내놓으면 계속 다른 민간주택이 올라가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의원님, 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아예 소유는 공공이 하고 네. 뭐 언제든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뭐 네. 영구적으로 살 수도 있도록 네. 허용하는 선에서 소유는 공공이 갖고 이용은 민간이 전세 형태로 하는 것, 이런 방안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죠. 근데 왜냐하면 경기도는 예, 그런 대규모 부지를 만들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예, 좀 넓은 서울은 예, 택지가 없어요. 음. 딱 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한 공공용지나 네, 야당 후보들이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네, 그렇죠. 근데 이명박 오세훈 두 시장 때 네, 뉴타운 열풍이 불면서 웬만한 곳은 또 다 공사판을 만들어서 4천, 5천 세대가 입주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민간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오히려 균형 발전 정책 차원에서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부분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저도 채택을 하지만 지난 한 20여 년을 돌이켜 보면 그렇게 뉴타운으로 한 20군데를 파헤쳐서 4천 세대씩 들어가 있는 대규모 아파트에서도 네, 신규 주택 공급량은 20%를 못 넘었어요. 왜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실제로 순중 그렇게 파헤쳤는데 순중한 아파트의 숫자가 12만 호, 13만 호밖에 안 돼. 1년에 만 호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대규모로 할 수가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공급론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민간 주택 공급을 그동안 늦춰왔기 때문에 이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다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얼마나 하실 거예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300층짜리를 짓지 않는 한은 어려워요. 근데 고층 아파트가 이런 게 있어요. 40층을 넘어서면 주택 건설 비용 무조건 4배로 뜁니다. 그리고 고층을 이용 올릴수록 때문에. 서민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은 예를 들면 어떡해요? 300층이면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 후보들이 막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서 민간주택 얘기하면서 하길래 내가 그래 니네 사는 강남에 투기나 활성화 시켜라. 이게 서민들에게는 꿈도 못 꾼다. 가령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이제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럼 거기 지금 현재 22억에서 23억 나가는데 그거 올리면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4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저 4억에 50만 원 사는데 거기는요. 제가 2번 태어나서 계속 다 모아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공급 대책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간 분야도 확대해 줘야 되지만 공공주택 공급론으로 먼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에서 제일 밑에 있는
취약계층, 서민계층부터 해결해주자. 이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네. 저는 이제 부모에 대한 입장으로서 공약 중에 교육 관련 공약이 궁금해요. 어떤 네. 생각 갖고 계신지. 지금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공공의 어떤 돌봄이라든가 교육에 관련한 정책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교육 정책은 네.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가 네. 심지어 초중등교육 정책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줄 수 있는 건 시설 개선, 그다음에 보완적 교육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돌봄, 네. 혹은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보완적 네. 학습 진흥 정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꿈을 접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강남에는 없는데 강북에만 있는 게 뭘까요? 있어요? 강남에는 없는데 강북에만 있는 것. 그런 것도 저희 있습니까? 퀴즈. 네. 잘 강남은 모르겠습니다. 없다. 강북 사는데 왜 모르시고? 저도 모르시죠? 강북을 오래 살았는데. 네. 예, 대학입니다. 아, 대학은 강남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잘 보면요. 음. 강남이 살기 좋다 교육도시다 그러지만 대학은 없는 교육도시죠. 왜? 음. 대학 입시 교육도시죠. 아,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한번 해봤는데 대학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좋은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청소년들에게 1대1 멘토로 학습 진행을 시켜줘. 이제 연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말하자면 학생도 보람이 있고 학교도 그 지역사회와 그런 소통을 한다는 사회공헌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이나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친구는 연세대학교 다니는 언니 허가가. 오빠들한테 직접 지도를 받으니까 어.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그 중에는 연세대학교 입학한 애도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축하 파티도 한번 해줬어요. 어, 네, 네. 울더라고. 네. 자기는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없었으면 절대 대학을 못 갔다. 그런 게 있고 또 지역의 행복 기숙사라고 해서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지었는데 거기는 이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내니까 저렴하죠. 그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지역별 매칭을 해줘가지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학습 기회를 줬는데 저는 제가 아직은 공약 발표 안 했습니다만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강북의 비강남에 있는 대학들이 그 교수님, 그다음에 그 학생들, 그다음에 그 시설 이라고 하는 3대 인프라를 그렇죠. 그 지역 사회의 학습 격차의 희생자가 된 친구들에게 서비스하는. 잘 아시면 학교가 한 강의실에서 하루 내내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설에다가 거기 냉난방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령 이제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수학과 교수님이 얘들아 수학은 방정식만 푸는 게 아니란다 하는 컨셉을 쫙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그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이 구체적인 물론 입시에 도움될 수 있는 이렇게 도와주고 아이들이 맞춤형 이렇게 해주면 저는 그런 기지로 조금 대규모 그러면 서울시가 대학에 지원금을 주고 대학이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네.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서 처음 대학교를 들어가 봤거든요. 대학은 고등학생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딱 들어가서 교문을 열고 탁 그 처음에 입시 원서 쓰러 들어갔는데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여기는 꼭 들어와야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대학 안에서 작은아마 그런 교감과 교육과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훨씬 더 의욕도 북돋을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대학생이 된 언니 오빠들로부터 자극도 받고 구체적인 학습 지도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1대1도 가능하지만 뭐 5대1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이거 뒤져보고 저거 뒤져보고 고민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강남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수행평가거든요. 엄마들은. 왜냐하면 수행평가. 엄마들도 뭘 해주고는 싶은데 몰라요. 저 사실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산수 문제 풀어줄 때 진짜 제가 시체말로 환장했어요. 왜냐하면 저 학교 다닐 때는 산수 문제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를 잘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 수학 문제는 의원님도 풀어보시면 쉽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너무 길어요. 제가 한번 호기롭게 우리 이제 좋은 학교였잖아요. 딸이 이제 초등 시절에 고학년 때 네. 아빠가 좀 지도해 줄까? 그래서 아빠 연대 갔는데 문제를 보다가
아, 가서 내 잊어버린 일정이 있네. 그럼 다 나갔어요. 이거 완전 망신당할 뻔했어요. 수학 문제도 독해 실력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국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이들이 엄마들이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일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대학을 간 언니 오빠를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과를 가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들의 방법은 전 좋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들이 언택트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코로나19로 힘들긴 하지만 언택트라는 것에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몇 명에게만 한정시키지 말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로 5명, 10명 이렇게는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같은 꿈을 갖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면 사실은 강남의 학원에 가는 이유가 정보 때문이잖아요. 그쵸, 엄마들은 네. 그 고급 근데 그 정보를 좀 정보를. 풀어주면 제 생각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코로나19로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뭐 고3 애들 집에서 전혀 지원을 못 난리 받거나 납니다. 한 애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 할 줄 모르고 자기 공부를 네. 할 줄 모르는 애들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강남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 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너무 좋은 비싼 거죠. 선생님들과 더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데 아니, 그게 남 지자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딸이 고2인데 올해 고3 올랐거든요. 아, 예. 언택트 교육을 하니까 자기 방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문 사역을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하는 강의를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다른 거 하고 있어. 그래서 네. 야 이거 좀 그렇지 않니? 그러면 아빠 잠깐 쉰 거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그 내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확실히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을 직접 보고할 때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학교 끝나고 거기서 공부 그날 한 거 그렇죠. 학습하고 왔는데 예. 집에서 꽤 오랜 기간을 먹으니까 아이 뭐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태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근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형태의 학습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님도 오늘 그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해서 후보들이 좀 고민해 와라. 그래서 큰일 났네. 숙제가 어렵네. 이제.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과도기적인 것이고요. 설사 이 코로나 시기가 다 끝난다 해도 이 교육 격차 문제는 작지가 않고 특히 비강남 지역 사는 엄마들은 이 진짜. 고민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저도 애들 입시할 때마다 우리 부인과 자정 말다툼. 네.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뭐 이제 이렇게 그쵸. 하고 도망가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뭐 하지 뭐 그리고 만약에 애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자기 책임이라고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절대 당신 책임이라고 안 했습니다. 한번 할 뻔했는데 그 말 듣고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시장으로 살 수 있는 일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육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보낼 때도 없고 그렇죠. 애들은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모하고 갈등도 커지고 예. 이 문제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거창하게 저출산 고령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애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말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는 어떻든 시와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처럼 지금도 사실 이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지만 곳곳에 구멍들이 있어서 이것에 좀 집중적인 어떤 그런 시설, 프로그램, 교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일대 점검을 해서 가뜩이나 지금 아이가 줄고 있어서요. 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 조정만 하면 좀 몇 년만 투자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서울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 정도면 꽤 많이 바뀌었네라는 얘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네. 노력해볼 제 생각입니다. 친구 중에 교사가 있는데 이제 부모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이 또 다른 게 완전 지금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돌봄 교실 또는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입장은 이건 교육기관이라는 거죠. 보육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자체가 전담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데 학교가 수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부모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거나 보육에 관련된 걸 질문했을 때 이 선생님들은 지자체 책임이고 그 지자체 소속된 비정규직 돌봄 선생님들은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교육의 연계성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정말 학교는 장소만 내준 상태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 부분을 맞아요. 조금 맞습니다. 잘 보완해 주시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부총리가 어쨌든 저랑 당 생활을 같이 했던 유은혜 장관인데 유은혜 장관 그 고민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 돌봄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은 지자체 이관을 또 반대하는 데모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이해관계가 이게 기관과 기관 사이 또 이해관계 주체에 따라 이 돌봄에 대한 시각과 입장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걸 한번 털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전문입니다. 이렇게 견해가 다른 분들 모아서 이렇게 잘 녹여서 하나로 네. 만들어가는. 네. 조율, 조정, 네. 그래서 통합 거기까지. 예. 네. 출산, 육아, 공공돌봄의 부재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사실 한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메워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제 제가 그 간담회도 했는데 네. 서울시 산하에 이제 직장맘 지원센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3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면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분들의 하소연을 듣고 뭐 이만큼 제가 봤는데 이게 보니까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쓸 수가 없게 돼 있고 이걸 쓰겠다 그러면 바로 해고 아이고. 이제 정리해고 일대상이 되고 예. 제가 보니까 가장 큰 고민이 직장맘. 직장맘이 이번 코로나 때요 회사를 그만둔 분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또 경단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야, 이게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할 때는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취업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경력단절 여성을 줄이는 대책이 더 급한 시점이 됐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회사는 회사대로 참여 막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또 아이가 막 혼자 집에 방치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먼저 그만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어떤 거는 제도를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건 지원 제도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게 결국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만두는 사람을 위해서는 돌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직장 내에 소위 말하면 임신을 했거나 혹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차별받는 것은 그건 확실한 감시와 문화를 바꾸는 문제가 가야 될 거고요. 이건 뭐 시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회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중간 단계의 소위 말하면 직업 교육이랄까 또 새로운 어떤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센터라든가 이건 또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A, B, C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죠.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대책을 잘 강구해서 네. 어쨌든 상황은 파악을 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 부인께서는 제가 정치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경력단절 여성이시군요. 예? 경력단절. 근데 이제 그건 애 때문이 아니라 저의 그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같이 성공도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랬던 사람으로서 뭐 하셨었어요? 예? 우리 사모님께서. 저희 부인은 이제 학습지 교사를 했습니다. 오. 원래 이제 87년 유월항쟁 때 같이 예. 데모했던 여대의 예. 총학생회 간부였는데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취직도 뭐 쉽지 않잖아요 운동권. 그래서 이제 학습지 교사를 오래 해서 네. 지국장으로 승진하기 직전에 아. 제가 출마하면서 네. 그 직장을 포기했죠. 그거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청년 운동단체에서 예. 상근을 했어요 저희 네. 부인이. 그래서 이제 좀 이뻐요. 네, 예. 근데 이제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데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저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런저런 회의도 같이 하고 뭐 행사도 같이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 끝나고 평가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하다가 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89년도 설날 연휴 때 좀 예. 보자 예. 했더니 설날 연휴 때. 예. 했더니 왜 보자냐고 안 물어보고 예. 시간 있다고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뭐 이건 틀림없다. 시간아. 이제 했는데 예. 한 15년인가 20년 지나서 그때 이미 나한테 마음이 있었지. 네. 그랬더니 유명한 사람이라 예. 관심의 대상이었지 예. 애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사귀는 과정에서 애정이 생긴 아니 거예요. 그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관심의 대상과 애정의 대상이 그러니까 다를 이제 수가 있나요? 말하자면 유명한 연예인 보듯이 예. 우상호다 막 이런 마음으로 예. 그 했는데 당시에는 그 사람이 보자고 그러니까 야 이것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아무리 봐도 진실성이 좀 네. 그렇죠? 왜냐면 보자고 그럴 때 네. 내가 그냥 왜 보자고 그래? 설날 연휴면 틀림없이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보자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에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한 만난다? 인간으로, 네. 에이, 근데 이제 이건 한 어째. 인간으로 만나면은 에이. 왜냐면 사실 사람이 이성적인 호감을 갖기 전에 저 인간이 좀 궁금해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해야 이 이성적인 관계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연전에 그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존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먼저인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뱀뱀이나 이런 게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마음이 예.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학생운동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만났습니다. 어쨌든 경력 단절 여성 문제, 네. 보육의 문제, 네. 또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문제 이르기까지 이거는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가장 토대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또 네. 우리 지자체장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도 계속적으로 관심과 예산을 늘려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획기적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한번 획기적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결혼을 하셨고 신혼집인데 우연 씨도 네. 들어오시고 네. 그 식객들이 갑자기 이제 신혼집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아니, 근데 우연 안내상 두 분은 예. 이제 저하고는 뭐 유월항쟁 당시 동지고 예. 다 감옥 같이 갔던 예.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랑 사귈 때도 네. 가장 먼저 소개해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네. 남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다 같은 가족처럼 느껴졌고 아. 제가 원래 부천서 신혼살림을 이제 1,500만 원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서울에 이제 아이도 가지고 제가 이제 데모하다가 계속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차피 총알택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초갈색. 처갓집 근처로 예. 마침 이제 싼 전세가 나와서 갔는데 예. 얘네 둘이 예. 그 당시에는 얘네 둘이 대학로 연극의 무명 배우들이기도 했지만 조그마한 호프집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 얘들이 늦어지면 그냥 호프집에서 창을 모아놓고 자더라고. 아이고.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네. 나는 어쨌든 방 2개짜리 살고 아직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 내가 2개짜리. 그래서 이제 얘들을 데리고서는 한두 번 우리 집에 와서 네. 재우고 예. 아침에 아침밥도 이제 해먹이고 그 방이 몇 개예요? 2개요. 2개. 예. 그러니까 다행히 저쪽 2 개여서.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원래 그 방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서재로 쓰고 저는 제 개인 방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갖고 아. 커서 결혼해서 처음으로 방 2개짜리가 생겨서 네. 저건 나의 서재 생각했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재우다 보니 우리 부인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살자 그냥. 그래서 이제 근데 걔네들만 있었으면 참 그래도 행복했을 텐데 밤마다 대학로 무명 배우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새벽까지 그렇게 술들 처먹고 그냥 떠들고 정말 그래서 근데 또 가끔은 제가 밤에 깨서 네. 슬그머니 네. 아 시키기 시끄러워하는데 내가 좀 조용히 시키고 올게 가서 네. 또 같이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 한 식구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우연히 같은 경우는 키도 작고 예. 외모가 87년에는 괜찮았는데 세파에 찌들면서 얼굴이 하도 이렇게 좀 못생겨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명한 배우가 안 되려니 했는데 얘들이 그래도 자리를 네. 잡아서 네. 우연 씨하고 우리 저 우상호 의원님 뵈면은 이건 뭐 정말 큰 형님 뻘이 아닌가 우연 씨가. 외모로 봤을 정도로. 때. 이게 옛날 사진 보면 또 여행대에 또 그때는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대학교 3학 4학년 때부터 봤잖아요. 네. 그때는 얘가 파릇파릇하고 네. 머리카락도 많았고 포장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보면 고슴도치 자기 새끼처럼 나는 걔가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진짜. 항상 그 모습 이렇게 그대로. 네? 그 모습 그대로 그럼 기억하시죠? 그대로는 하지만 얘가 좀 사과가 가네 뭐 이런 정도지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나랑 친한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한 10년 위로 보이는데 왜 반말하냐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로 자가격리 하시는 거 이렇게 우상호 네네. TV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선거운동을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소통 방식들이 그렇게 하니까 요즘 후보로 나오신 분들 이렇게 민낯으로 많이 나오시고. 그렇지. 이제 아니 사실은 그거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니까 네. 집에서 큰일 났네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야 이거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처음에 전화번호를 몇 개 줘 전화도 돌리다가 네. 이건 너무 제한적인데 그래서 저희 캠프에 20대 네. 젊은 애들이 이렇게 자기네끼리 뭉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렇게 좀 인간적인 민낯을 한번 보여주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다가 이제 자가격리 중이니까 빨래는 내놓을 수가 없어서 네. 나중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내놓으라 그래서 그럴 바엔 내가 빨지 뭐 자취할 때 많이 했는데 그러고 이제 빨라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요거 찍어보면 괜찮겠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네.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저기다 걸어놓고서 이렇게 찍어봤죠. 그래서 나는 근데 이런 걸 누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보셔갖고 네,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고.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의 사생활을 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설마 빨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 하셨을 거고. 근데 욕실에 있는 그 장면이 캡처돼서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내추럴하셔서 제가 사실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굳이 뭐 보여드려 뭐하나 생각되는 네. 부분에서 우상호의 진가가 많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가 들었습니다. 봐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갖고 왔는데 옛날 추억 그랬네. 아니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이제 청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마 서울의 청년들은 새로운 시장 시대에 어떤 청년 정책이 그렇죠. 만들어질 것인가 특히 뭐 일자리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철학도 분명히 있으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예.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뭐 저희 아들이 28이고 둘째가 26이니까 이제 우리 큰아들은 졸업하게 되고요.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게 되고 그게 당장 이제 주거와 일자리예요. 아, 맞아요. 우리 큰아들도 자꾸 독립하고 싶어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다. 그래서 이제 보면 주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택을 대량 보급하면 거기에 50만 원 미만의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그것도 강변에서 혹은 철로. 철로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역 주변에다가 공공주택을 짓잖아요. 이 친구들은 차를 몰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네.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가면 돼요.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이름하여 궤도족이라고 제가 레일웨이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교통량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이 바로 그런 맞춤형 청년들을 위한 특히 1인 가구들 출발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인데 제가 오늘도 발표했습니다만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의 표상이 요즘은요 금융이에요, 금융. 그래서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지사들이 최근에 그 홍콩 사태 때문에 5년에서 10년 안에 이전을 다 결정을 했는데 후보지가 둘로 압축돼 있어요. 하나가 싱가포르, 하나가 서울. 네. 그래서 2대1이야? 이거는 내가 가서 따와야지. 그래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저도 하고 금융기관의 장들이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유치전을 펼쳐서 네. 그럼 현재 보니까 지금 홍콩에 있는 금융업이 홍콩 인구가 작잖아요. 네. 근데 30만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10만 명은 외국계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이 사실은 젊은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아주 연봉 높은 네. 금융기관들 아닙니까? 네. 이걸 서울로 유치해서 여의도 일대를 국제금융특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최소 5만, 최대 10만의 좋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금 어디서 10만 정도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추진하겠다. 다음 주에 발표할 건데 재미있는 일자리. 재미있는 일자리. 요즘 젊은 애들은요 문화, 그렇죠. 레저 예. 이쪽에 또 관심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무슨 이쪽에 또 제가 전공자거든요. 제가 국문과 출신인데다가 문화 관련 상임위만 3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산업을 키우자 그러면 되게 공연예술, 영화, 음악 주로 실내에 티켓 끊고 들어가는 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 일자리가 제한적이에요. 아무래도 시설 산업이기도 하고 대규모 투자 산업이기도 하고 여기는 경쟁이 너무 세. 스타 감독이 되려면 그쵸, 20년씩.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현장 문화 산업. 예를 들면 버스킹, 그다음에 한강을 놀이터로 한강에 여러 가지 수상 레저 산업들을 쫙 해서 이렇게 좋은 강이요. 이렇게 비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공공주택에 이런 넓은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버스킹해도 좋겠네요. 아 진짜 감각이 있어. 내가 네, 보면은 감사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생긴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보면 예. 제가 강변에 지으려고 하는 공공주택 1층은 다 카페예요. 카페. 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네, 강가에 카페가 없어요. 우리가 프랑스를 가보고 테임즈가 가보면 카페가 많잖아요. 네. 다 아파트예요. 도로. 그 위를 씌워서 1층은 테라스 카페를 만들면요. 그 밑에 유리창을 둬가지고 그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 얼마나 운치가 좋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이 강변에 이제 그런
저의 테마는 한강을 시민의 놀이터로. 아이. 그래서 뭐 때문에 서민들이 어린이날 아버지 졸라서 에버랜드 데려가 주세요. 졸르면서 울고 있어야 됩니까? 슬리퍼 신고 강가로 오세요. 우상호 서울시장 시절의 한강은 5월 5일 날 아이들이 한강가만 오면 구경할 거, 볼 거, 직접 안 타도 예를 들면 제트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빙빙 도는 거. 그거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역동적이고 활기 있고 재밌는 서울을 만들면서 그게 또 하나 이건 자동화가 불가능해요. 새로운 일자리예요. 네. 레저와 관광과 문화에서 새로운 근데 이거는 금융업처럼 연봉을 많이 주긴 좀 어려워. 그러나 거기는 하고 싶다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도 여긴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거든. 이런 일들은 중소기업들의 관광 레저 전문 기업들을 키워서 또 어떤 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어주겠다. 정말 준비되어 있는 후보 아닙니까? 뭐 질문을 하면 그냥 팍팍 나와. 근데 어떻게 1년밖에 못 하시는. 근데 이번 1년만 서울시장이죠. 하시면 그 다음도 뭐 가능성이 에이, 아주 높은. 그럼요. 솔직히 이번에 나온 사람들이 1년 2개월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다음 놀이죠. 사실 5년짜리지.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 5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 생각하는 왔습니다. 거죠. 예. 솔직히 해야지.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엄청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기관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또 상위 교육을 받은 몇 프로에게 그렇죠. 혜택이 돌아갈 거고 네. 또 재미와 흥미 중심의 일자리가 잘 장려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기업과 청년 개인의 문제로 이 일자리 구직 문제를 두지 말고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청년이었고 청년 구직 활동을 하는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인성은 좋으신데 전문적이지 않으세요.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의 개입이 사실 있으나 마나 한다는 느낌.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사실 크게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또 네.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냐면 네. 이런 게 있어요. 제 또래의 친구들이 지금 다 은퇴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얘네들 보면 대기업에서 임원하던 애들이에요. 마케팅, 아, 그렇죠. 그다음에 회계, 금융, 뭐 법률, 뭐 짱짱한. 근데 얘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대기업 임원하던 애들 다 잘렸어. 근데 얘네는 자기 거래처도 아직 여전히 알고 있고. 아.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 야, 내가 시장 되면 너희들 같은 전문직에서 이미 20, 30년을 쫙 훈련된 애들이 최고 고급 인력인데 기업은 연봉을 더 올릴 수 없어서 잘렸어.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 산에 다닙니다. 산에. 아, 그렇죠. 산에 가죠. 그래서 내가 산에 가서 모집을 하려고 그래. 딱 그래서 왜 산에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많은 월급을 주는 걸 원하지 않아. 사회에 공공성이 있는데 자기 나머지 세컨 인생을 기여하고 싶어. 맞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 100만 원만 달래. 그럼 자기가 금융업에서 갖고 있는 온갖 정보를 새로운 스타트업 하는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금융은 어떻게 땡겨야 되고 뭐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잠시 대기. 내가 시작할 때까지 산은 더 다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사회적인 요소들을 잘 결합시키는 네트워크만 잘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기여할 게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빅데이터의 핵심은 연결했을 때 빛을 발휘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또 필요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필요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실리콘밸리 가서 보니까 이렇게 컨설팅 해준 사람이 아이템이 좋잖아. 자기 돈을 투자해. 맞아요. 자기 주변에 돈 있는 사람 데려와.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대박 나면 자기도 대박 나잖아요. 월급쟁이 생활 하던 것과 또 다른 재미도 있고 이게 저는 제가 이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와 이런 거 하면 젊은이들 얼마나 좋아할까. 와 이런 거 하면 지금 산에 다니고 있는 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게 구체적 대상이 있을 때 눈이 빛나고 시장은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떨려야 돼. 와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가 선물 사갖고 부인에게 갔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시기까지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받고 나서 반응은 안 돼. 근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내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떨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상상 속에서 저는 지금 즐겁습니다. 이 경선 자체가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문 예우. 전문 예우. 그러네요. 이건 예우가 안 돼 사실. 근데 네. 그러나
우리 의미가 사회적으로 있는 거죠. 보면 예. 전문 이 사람 대학 나오고 예. 직장 가서 예. 임원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살았니? 이건 사회적 투자인데 예. 이거를 세상에 55세, 57세 때 그냥 허비하게 놔두는 게 예. 그래서 치킨집이나 해라 이렇게 맞나?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건 새로운 사회적 투자를 조직해 주는 아, 거니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자산인데 그럼요. 그 경험이 맞아요. 그 영화 이력이. 인턴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는 잘 못 다루는 다른 경험이 있는 나이 많은 인턴이 들어와서 함께 그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저도 보면서 로버트 드니로가 네, 너무 멋있어요. 그 헤이웨이인가 헤이서웨이인가 뭐 NS웨이, 예. 를 탁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경륜과 경험과 또 많은 실패 경험을 했던 사람의 안정감이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서로 도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청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앞선 사람의 경험을 배우고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자립하게 해주는 데까지는 공공의 영역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왜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들만 대를 이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개의 사다리를 계속 만들까? 우상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단칸방에 살면서 올라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고요. 또 저에게 기회를 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격려해준 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정치권에 와서 저를 도와준 많은 선생님들과 동료들과 당원들이 있어요. 결국은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자기 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회 사다리가 깨지기 시작하고 막히기 시작했죠. 이걸 다시 뚫어주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구인구직에 관련돼서 후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고, 사실은 네. 포기하지 않으면 예. 뭐 작은 기회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미 포기해버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 늪을 나오는 마음의 기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 저도 개인적인 체험이 제가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해놓고 집안이 가난해서 우리 큰형, 작은형 누나가 다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었는데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아. 제가 막내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입학금이 65만 원이었거든요. 아유. 그래서 그때 내가 일기 쓴 게 있어요. 예. 합격했으면 됐다. 여기서 만족하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에 합격한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야간 대학으로 다녀야지. 그 일기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일기가 근데 울었나 봐. 번져 있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근데 그때 친척들이 그 얘기를 듣고 5만 원, 3만 원씩 모아줘서 내가 입학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대한민국의 서울 어디인가 나의 20대 초반에 우상호가 있을 것이다. 아, 그럼요. 아, 그럼 그 사람에게 예. 나는 갚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부터 도와야 되겠다는 공동체 연대의식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더욱더 공적 채널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게 사회 안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신데 원래 대변인 출신이셔서 말씀 잘하시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 다 알지만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거와 가슴에서 나오는 게 속도가 다른데 이번엔 느낌이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세 분하고 내가 지금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딴 데 가서 이렇게 안 했거든. 아이, 그럼요. 아주 왠지 오늘은 막 뭐 더 하고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예. 딴 데는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아, 근데 너무 자신감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다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고민해보신 분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인 그렇죠. 네. 것 그럼 같아요. 이건 누가 써준다고 이거 할 네. 수 있는 할 답이 수 아니에요. 있냐? 지금 제가 보고하고 있지 않잖아요. 원래 준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질문만 있고 답변이 없어요. 네. 예.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우상호 의원과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쳐야 될까요? 네. 아, 더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우 의원님께서 사실 영화광이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예, 예. 시장 되시면 하시는 걸로 네. 이제 아, 아니 그렇게 해야 그전에 될 또 것 한 번 더 같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예. 네, 나와서 또 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저의 지식과 경륜을 뽐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신 우상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